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조선시대 이야기를 들어갈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고려시대까지 공부를 쭉 했어요. 굉장히 긴 시간들이었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핵심들을 체크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한번 거의 한 3분의 1이 지났으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사라는 과목은요, 공부를 하실 때 한 단어를 완전하게 끝낸다라는 개념으로 공부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단어를 완전히 끝냈다 하고 완전히 정리했다고 생각해봐야, 문제 풀어봐서 다 맞아봐야 그걸 덮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게 돼요. 상당한 부분이 기억에 의존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끝낸다는 개념보다는 여러 번 자기가 볼 수 있도록, 근데 완전하게 끝낸다고 생각하면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니까 차라리 잘게 쪼개서 같은 주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쭉 본 다음에 또 적절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한번 쭉 훑어보면 한국사를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모든 수험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수학 같은 과목과는 공부 방법이 달라야 돼요.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완벽하게 내가 모든 걸 기억하고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자신감 때문에 덮게 돼요. 덮게 되면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보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즐긴다라는 생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공부하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무수히 많은 그 수험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제가 이 강사 생활을 하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지금은 이제 중학생은 안 가르치지만 고등학생, 또 공무원 시험 준비생, 차근차근 또 심지어는 성인 강의들, 아주머니들을 상대로 성인 강의들, 또 검정고시 수업, 모든 수업들을 다 해보면서 느낀 건데, 중학교 때 나름 중학교 2학년 똑같은 단원에서 100점을 먹었던 친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하나도 몰라요.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사 내신에서 100점을 먹었던 친구가 수능 때가 되면 또 하나도 몰라요. 제가 그 입시생들 수업할 때마다 너희들은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그렇게 뿌리채 다 까먹고 있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2년 전에 했던 것, 4년 전에 했던 걸 어떻게 기억하나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100점은 먹었을 정도로 잘 기억을 해봐야 2,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먹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 지금 이 검정고시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 공부를 준비할 때 많은 중요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국사라는 과목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지만 국어, 영어, 수학처럼 굉장히 머리가 아픈 과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학습을 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많이 한 단원을 완전히 집중해서 모든 걸 터득하겠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하시되 중요한 줄거리를 찾아가고 구조를 이해해가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봤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자주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기억에 오래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가 보는데요, 우리. 네, 조선시대는요,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전기와 후기로 한번 쪼개볼게요. 그리고 다시 전기를 다시 15세기와 16세기로 구분해보고, 후기를 17세기와 18세기와 19세기로 구분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15, 16세기까지를 조선 전기, 17, 18, 19세기를 조선 후기라고 제가 정리해놨는데, 그렇다면 이 사이에 들어가는 변수는 무엇이냐?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과 또 하나는 정묘병자 호란 있죠? 두 차례에 걸치는 호란. 이게 딱 여러분,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고 정묘병자호란이 1636년에 일어났으니까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까지의 그 시기를 중간 기점으로 삼아서 그 이후를 후기, 그 이전을 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조선의 역사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희 교재에서는 조선 전기는 이 고려사와 한 단원에 같이 묶어놨고요. 조선 후기는 다음 단원에 묶어놨습니다. 개편되기 전, 이제 교과서가 다시 작년에 개편됐는데, 그 개편되기 직전의 교과서의 단원 순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검정고시는 개편되기 전의 교과서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개편된 교과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원은 일단은 따라 하되 개편된 교과서의 내용들도 많이 포함을 시켜놨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걸 이제 조선 전기만 따로 고려와 같은 단원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요,
될 수 있는 한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임명선, 광인호영, 숙경영정, 순원철, 고술이라고 우리가 줄줄줄 예전에 외웠었던 조선시대 왕계표를 조선시대만큼은 다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제 주변에 지인 중에 사법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야, 너 뭐 역사 전공에서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고려시대 왕을 다 외우겠네 순서대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아니요 라고 얘기하자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야, 넌 어떻게 전공자가 고려시대 왕도 다 못 외우냐. 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왕까지 다 외우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박수 쳐드렸습니다. 아유 똑똑하시군요 라고 박수를 쳐드렸는데, 다만 여러분들 알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알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과 대비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려나 삼국의 왕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중요한 왕들의 그들이 어느 세기에 있었고 어떤 시대에 있었냐 정도를 알면 돼요. 그런데 조선시대 왕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순서대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의 출제나 이런 것들이 조선의 왕은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대적 상황을 제시하지 않고 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또한 그 많은 왕들이 모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왕들 중에 포인트가 될 만한 군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자 교재 67쪽을 이제 펴보시죠. 교재 67쪽에 펴보시면 6단원에 조선의 성리학 발전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못 펴고 어리버리하게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면 시기별 정리라고 하면서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주요 군주들을 제가 적어 드렸습니다. 그죠? 15세기에 보시면 태조, 태종, 세조, 뭐 성종 같은 군주들이 있고, 16세기에는 연산군, 중종, 명종, 선조 같은 사람들이 있고, 17세기에는 광해군, 인조, 효종, 숙종, 18세기에 영종조, 19세기에 순조, 헌조, 철종인데 다른 왕들도 물론 계시죠. 하지만 지금 이런 왕들을 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왕들이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 포인트가 되는 군주들이에요. 어떤 군주들은 군주 자체로 물어보는 거고, 어떤 군주는 예를 들어 세종 같은 경우, 태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왕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현종 같은 왕들 들어보셨어요? 지금 곡사 공부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현종이 누구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꽤 긴 재위 기간에 비해서 뭐 별로 임팩트를 남긴 군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현종은 현종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현종 시대에 있었던 예속 논쟁이라는 중요한 남인과 서인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 논쟁이 현종 때 있었다는 걸 아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나 또 다른 인물 때문에 알아야 되는 왕이 있고 왕 그 자체를 알아야 되는 왕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합치면 이 정도예요. 이 왕들이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이렇게 딱딱딱딱 있었다는 거. 세기별로 구분을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다음 다시 67페이지에 네 번째 문단에 보시면 신진사대부의 분화라고 하면서 급진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를 구분하고 있는 박스가 있어요. 제가 이것은 고려가 멸망하는 과정 때 이미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요. 조선시대 전기, 즉 15세기와 사림과 훈구가 대결하게 되는 16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5세기를 주도했던 소위 관악파, 그리고 이 관악파를 계승한 훈구파들은 본래 고려 말에 급진파 신진사대부를 계승한 사람들입니다. 급진파 신진사대부라고 하면 고려 왕조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서 있던 개혁적인, 혁명적인 신진사대부 계열을 말하죠. 정도전, 조준, 남은, 나중에 온건파에서 혁명파로 전향하는, 그리고 권근,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추구했던 국가가 이제 조선이죠. 근데 이 과전법의 시행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개혁들을 통해서 조선이 탄생하게 되는데, 다만 이 사람들이 후계자라고 불리는 관악파와 그 관악파 중에서도 일부인 훈구파들은 정권을 오래 잡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죠. 호족과 육두품이 개혁을 꿈꿔서 고려를 건국하고 중세사회를 열게 되는데, 고려사회를 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보수화되기 시작하면서 문벌귀족 사회가 되죠. 그러니까 참신했던 세력도 권력을 잡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점차 다소 부패해지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수적인 장치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관악파 사대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을 세우고 난 뒤부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보수화되고, 또 쉽게 말하면 꼰대화되면서 권력을 유지하기만 급급하고 자신들의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끊없이 농민들의 땅을 약탈해서 대농장을 만들어가는 이런
동일한 패턴이 또 전개되게 돼요. 이때 여러분 다시 역사를 거꾸로 돌아가 봐서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 중에서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분들, 즉 온건파 사대부들이 있죠.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려 말에는요, 혁명파 사대부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전법 시행 같은 제도들, 대대적인 토지개혁 같은 걸 주장했던 혁명파 사대부의 이런 급진적인 개혁을 오히려 반대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조선 사회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는 조선 사회에 참여하지 않았겠죠. 뭐 정몽주 같은 사람 죽었죠. 이색 같은 경우도 귀양 갔다가 죽었죠. 남은 사람은 이제 얼마 없어요. 길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자기 고향인 경성도나 충청도 쪽으로 내려가서 제자들을 양성해냅니다. 그래서 다시금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기반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들을 이제 사림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래는 더 잘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권력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15세기에 되면 훈구파에 비해서 훨씬 좀 토지나 모든 부분에서 좀 못 살았고요. 여기서 못 살았다는 건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사림들이 일반 백성보다는 훨씬 잘 살았는데 최고 레벨에 있는 최고 권력 그룹인 관악파, 훈구파에 비해서는 못 살았다는 건데요. 결국 이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꾸준히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되고 그래서 16세기가 되면 이 사림들과 훈구가 또 대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사림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 15세기, 16세기의 맥락을 정치사의 맥락을 벌써 얼추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굳이 뒤에 설명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급진파와 혁명파 사대부를 구분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뒤에 스토리가 다 잡히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것 제대로 보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요. 스토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조선의 역대 왕들 중에 지금 여기 있는 왕들,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은 모두 15세기의 왕들입니다. 그렇습니다. 15세기는 우리가 철저하게 군주 중심으로 공부하면 돼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확립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몇 가지 뭐 좀 트러블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성종 때가 되면 조선 왕조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완비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이루어졌었던 전기의 왕들의 고뇌들, 업적들을 살펴보는 거죠. 태조 이성계부터 보시죠. 태조 이성계와 관련돼서는 우리 교재에도 딱 신권 강화라고 되어 있죠. 왜? 그 부분에 딱 줄을 끄시면 돼요. 신권이라고 하면 한자가 없으니까 언뜻 보기에는 God,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가,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건데 여기서 말하는 신권이라는 건 신하들의 권리를 말합니다. 신하들의 권리. 즉 정도전 등의 도움으로 조선이 건국됐고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데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던 인물이거든요. 정치의 중심은 재상. 여기서 말하는 재상이라는 거 한 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이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 이런 이제 고위 관료들이 정치를 해야 되고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를 조절하는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을 자기 자식들보다도 더 신뢰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정도전의 이런 어떤 이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신뢰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또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관여하는 걸 좋아했던 성격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둘이 의기투합해서 세운 나라가 조선이기 때문에 이때는 신하들이 힘이 막강했죠. 그게 신권강화라는 뜻이고요.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건국했다는 말이 첫 번째 줄에 나올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있었던 나라들은 고려라든지 뭐 신라 이런들 아닙니까? 근데 고려나 신라는 모두 삼국시대의 한계를 안고 있는 이름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고려라는 것은 고구려의 줄임말에 불과한 것인데 그렇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느 한 나라만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 전에 통일신라를 말할 것도 없고요. 민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한 울타리 속에 성장하면서 그래 우리는 같은 민족이구나라는 의식이 생겼을 때 형성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처음부터 예를 들어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 주민들이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민족이란 건 여러분 혈통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말이에요. 1944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군대로 끌고 갔을 때 징병검사를 했었는데 같은 20대 초반의 남성들끼리 징병검사했는데 함경도 사람들의 키는 168.5가 나왔고요. 전라도 사람들의 키는 164cm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못 먹던 시절이라는 걸 감안해보면 그 정도 168.5라는 건 엽기 적을 정도로 큰 키예요.
전라도 사람이 함경도 사람들은 못 먹지도 않았는데 키가 4.5cm는 차이 났잖아요. 혈통이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른 혈통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중국은 이거보다 더 심해요, 여러분. 홍콩 사람하고 베이징 사람하고 키 차이 6cm 차이 납니다. 6cm. 평균 키가. 즉,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절대 민족이라는 건 같은 혈통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고요. 오히려 전라도나 경상도 쪽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나 체형은요, 스시마섬이나 후쿠오카 쪽 사람들하고 더 비슷해요. 함경도 사람보다도. 예.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오랫동안 한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걸었다는 것은 삼국 이전에 있었던 존재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단군 신화가 처음 출현한 게 언제입니까? 원간섭기 때 일현 대사가 적은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즉,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삼국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이전의 어떤 민족신을 추앙했던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런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이런 노력들이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거니까 이 나라 이름만으로도 우리 민족사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했고요. 아시다시피 한양은 서울이죠. 그리고 정도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도전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 줄에 넣어놨는데 통치 규범을 마련했고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전을 만들었고요.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재상 중심의 정치가 뭐라 그랬죠? 제가 신권 강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정도전이 보기에 고려는 불교 때문에 망한 나라입니다. 조선의 산진사대부들은 불교를 되도록 멀리하고 성리학 위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불시잡변이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책을 쓰는데요. 불시, 그러니까 부처씨의 잡소리 이런 뜻이죠. 일부러 시자를 넣어가지고 부처를 씨로 떨어뜨리고 일반인으로 떨어뜨리고 잡소리라고 매도해놨죠. 그리고 이제 또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꿈인 요동정보를 다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정도전이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서도 썼고요. 진맥도결이라 그래서 그리고 고려 국사라는 역사책도 썼고 한 게 너무 많은데요. 그 일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태조와 그 정도전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인물, 태조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결국엔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도전을 제거하고 사실상 태조 이성계도 쫓아낸 상황에서 정종이라는 호수아비 왕을 잠깐 세우고 그 다음에 본인이 왕이 되죠. 이 사람이 태종이죠. 그러니까 태종은 잘 나와 있다시피 철저하게 왕권 강화를 추구했던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죠. 통치체제를 정비했고 왕자의 난으로 본인이 등극했고요. 사관원을 독립시켰습니다. 사관원이라는 건 여러분 고위 관료들이나 군주가 하는 정책들을 비판하는 글을 쓰거나 요즘으로 치면 신문사설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신문사설들이 뭐 합니까? 주로 보면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또 정부의 비리가 있으면 이걸 폭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언론이 하는 역할을 사관원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고려시대에는 여러분 똑같은 관청인, 정책을 결정하는 관청인 중서문화성의 하급 관리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서문화성의 고급 관리가 결정한 정책을 중서문화성의 하급 관리가 비판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언뜻 보기엔 논리적으로 성립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예? 어떤 회사, 어떤 공무원 사회에서도 직속 상관이 밑에 부하들 모아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봐라. 어떤 문제, 이번 사업에 대해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누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합니까? 머리 총 맞지 않는 이상. 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실제로요, 여러분. 허심탄회, 이건 정말이에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봐라. 그래서 실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때로는 뭐, 그렇게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 조직이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어떤 회사의 사장이에요. 조그만 기업의 사장이라고 쳐보자고요. 밑에 이제 부하 사원들이 있는데, 자, 내가 요번에 이런 사업을 따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러이러한 투자가 필요한데, 너는 이렇게 움직이고, 너는 이렇게 움직이고, 너는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다. 김대리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랬는데, 어때요? 그랬는데, 김대리가, 사장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해봐야 뭐예요? 그거 아닌 저거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치자고요. 아니, 나는 이번 일에 사활을 걸 거야. 다소 위험성이 있지만 이걸 하고 싶으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세요. 아니에요, 사장님.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그 기업, 그 공직사회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같은 조직의 위아래 관계에서는요, 토론이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막 원색적으로 무엇을 비난하거나 신문 기자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듯이 이렇게 조직이 운영될 수는 없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게 돼도 문제고요. 그렇게 너무 안 돼도 문제겠지만 그렇게 돼도 사실 문제예요. 너무 심하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별도의 기구를. 그래서 그 별도의 기구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비판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자기 조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비판이 가능할 것이고, 또 이쪽 입장에서도 내 조직의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하극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죠. 예.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미 연세가 좀 있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자기 밑에 자기 명령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사사건건 자기한테 개길 때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개긴다는 표현은 좀 쌍스러우니까 사사건건 내 일에 트집을 잡고 반항을 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이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는 걸 잘 아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따로 있는 게 낫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도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태종이 사관원을 만든 가장 중요한 의도는 마음껏 이 사관원을 활용해서 고위 관료들을 견제하려고 한 거예요. 마음껏 비판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비판해. 그럼 내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고위 관료들을 후에 잡을 거니까. 이런 뜻으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의정부.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코가 난리가 났어요. 의정부를 설치하고 또한 육조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육조직계제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은 이 북을 쳐서 억울함을 알려라. 이게 신문고죠. 하지만 이 신문고조차도 실은 정치적인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용도로 썼어요. 태종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태종의 셋째 아들이 왕이 됐잖아요. 첫째 아들은 너무 성격이 괴팍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양녕대군이라는 인물인데, 취미가 폭행, 가끔 하는 짓이 강간,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너무 양아치라서 잘렸고요. 세자 자리에서.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양녕대군이 아버지의 너무 포악한 정치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삐뚤어졌다라고 하면서 동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 그런 사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본인이 못난 거예요. 그래서 아웃되고,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은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절에 들어가 중이 됩니다. 스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되죠. 이게 충녕대군인데 태종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 인물인가 하면 외척이 성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첫째 아들의 그 양녕대군의 처갓집도 풍비박산 내버리고요.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의 처갓집도 풍비박산 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인어른이 자신의 친아버지에 의해서 장인어른이 다 사형을 당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사연, 있는 집들이, 이거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효령대군이 절의 스님이 된 거예요. 이꼴저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세종은 좀 아버지의 이런 너무 지나칠 정도의 왕권 강화 정책, 아무 죄도 없는 사람까지 때려 잡아가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정책에 약간의 좀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유교 정치 문화의 확립, 집현전이란 기관 설치, 여러분 두 번째 줄에 있죠? 이건 이제 학문 연구 기관입니다. 이 집현전에서 수많은 과학과 유화계과 한글 창제 같은 업적들이 이루어졌었고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였다. 그래서 의정부를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육조직계제와 함께 같이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정부란 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있는 곳인데 여기서 모든 정책을 다 결정하게 했습니다만 다 넘겨주면 왕의 존재가 너무 희미해지니까 가장 핵심적인 권력 두 가지, 즉 인사권, 관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와 국방권, 군사권은 본인이 직접 계속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권력은 쥐고 있으면서 가장 일반적인 정무는 의정부에 있는 정승들에게 맡겼다. 이게 의정부 서사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이 이런 정책을 취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세종대왕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업적계의 무슨 폭포수 같은 인물 아닙니까? 정말 많은 과학, 문화, 예술에 대한 또 영토 확장과 관련 업적도 있고요. 너무 많습니다. 음악도 있고요. 사실 근데 일반 행정 정무를 총괄하는 역할까지 왕이 직접 했다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죠. 바빠가지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웬만한 일은 이제 의정부에 맡겨놓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만든 다음에 이 남는 시간을 모두 한글 창제라든지 사군육진 개척이라든지 또 아악 같은 음악의 정리라든지 의서의 보급 같은 이런 일들에 매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많은 업적들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의정부서제도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훈민정음, 농사직설, 과학기구 발명 같은 여러 업적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문화에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세종대왕은 사실 이런 문화예술적인 부드러운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군육진 개척과 대마도 정벌 같은 영토 확장 혹은 왜구를 소탕하는 역할까지 모두 세종대왕 때 이룬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로 문무예, 문과적인 것, 문적인 것과 무적인 것, 즉 군사적인 것, 또 예술적인 것, 이 삼박자를 모두 이룩한 뛰어난 군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조를 보겠습니다. 세종에게는 왕위를 계승할 만한 적자로서 두 명이 있었는데, 첫째가 이제 문종이 되는 분이고, 둘째가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가 되는 사람이죠. 문종은 세종을 능가할 정도로 영민하고 총기가 출중했다고는 하나 신은 그에게 건강을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병원에 들어 누워 있기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문종의 아들인 단종이 어린 나이에 군주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종은 몸이 너무 안 좋았고 단종은 반대로 너무 어리니까 권력의 중심이 지나치게 이 신하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김종서라든지 황보인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되는데 이에 불만을 느꼈던 수양대군, 즉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결국에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들 세력을 모두 쫓아내고 나중에는 결국 자기 조카까지 죽이죠. 그리고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조입니다. 세조가 되겠는데요. 세조를 보시면요. 계유정난입니다. 이 반란은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종서, 사육신, 단종 같은 사람들이 계유정난을 주도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재를 써놓고서 보니까 은근 헷갈릴 수 있겠더라고요. 김종서, 사육신, 단종이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왕권을 재확립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있었던 정책들, 즉 태종에 있었던 정책들, 뭐 육조직계제를 부활시킨다라든지 또 집현전을 없애버리고요. 경연도 없애버려요. 경연은 좀 적어두시면요. 왕과 신하 간에 토론하는 제도입니다. 토론이라고 적어두시죠. 왕과 신하가 중요한 정책이나 중요한 철학적 논제를 놓고 종종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그 토론회를 없애버렸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제도도요.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십시오. 토지제도는 또 따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성종을 보겠습니다. 성종은 드디어 조선의 최고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합니다. 선생님, 아까 정도전이 무슨 비슷한 거 적었던데요? 정도전이 적었던 책은 조선 경국전이고요. 이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최고의 헌법으로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실 수 있죠? 경국대전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홍문관을 설치합니다. 홍문관도 이렇게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집현전의 부활이라고요. 집현전의 부활. 집현전을 세조가 없앴는데 다시 똑같은 이름으로 세우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세조의 정책을 부정하는 격이 되고 왕실의 권위는 선대왕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후대왕이 선대왕을 멋대로 비판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선대왕을 욕하다가 그런데 저 왕 때문에 이 인간도 지금 왕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쟤는 여기서 왜 왕을 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조가 집현전을 폐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성종은 뭔가 문제의식을 느꼈지만 그냥 집현전으로 부활시키면은 세조를 대놓고 까는 게 되니까 이름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재오픈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홍문관 같은데 여러분 김종직 같은 살인들을 등용시켜요. 살인에 대해서는 곧 또 한번 대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경연의 활성화. 반대죠. 세조는 경연을 폐지했는데 성종은 경연을 활성화해서 왕과 신하 간의 토론을 활성화시켰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따로 얘기하겠다는 게 있었죠. 의정부서제와 육조직계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게요. 경국대전이 사진이 있죠. 교재 밑에. 그 사진 옆에다가 우리가 좀 참고해서 해보면요. 이거 칠판 보시면요. 자, 여기 왕이 있고요. 왕의 정책을 보좌하는 곳,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의정부입니다. 의정부가 하는 일은 본래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모든 정책의 결정은 왕에게 가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정부가 정책을 검토하면서 심의란 건 검토하는 건데 검토하면서 좀 문제가 있다 싶은 건 빠꾸를 시켜버리고 폐기시키기도 했겠죠.
심이라는 말이 정말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만약에 이 심이라는 말을 확대 해석해보면 여기서 다 모든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걸 좁게 해석하면 말 그대로 그냥 검토만 하고 그냥 넘길 수도 있고요. 뭐 그건 복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6조가요. 이렇게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십시오. 6조 직계제란 건 뭐냐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왕에게 직접 보고한다. 이게 직계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군주들이 있었죠? 태종과 세조 같은 왕권 강화를 추구했던 군주들이 이렇게 직계제를 한 거죠. 의정부 소사제라는 건 의정부를 이렇게 거쳐서 6조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의정부 서사제가 되겠고요. 이러한 의정부 서사제는요, 세종대왕이 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원칙적으로는 성종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서사제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혼돈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세종부터 단종 때까지는 계속 의정부 서사제를 했겠죠. 세조가 6조 직계제로 다시 바꾼 거니까. 그죠? 그리고 성종 이후부터도 다시 의정부 서사제를 했다라는 건데, 성종 이후부터 했다라는 의정부 서사제는 사실 이 원칙만 이렇게 세워놨지 그때그때 상황이 너무 다르고요. 의정부 서사제의 원칙을 최대한 살렸던 건 세종대왕 때예요. 세종대왕 때.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정책을 심의해서 알아서 걸러낼 건 걸러내고 웬만한 내정은 다 결정을 해라. 단 근데 뭐는 뺐다 그죠? 인사권과 국방권은 뺐다고요. 국방은 직계를 계속 하게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인사권과 국방권까지 의정부에 맡겨버리면 이건 황희정승보고, 당시 정승이 황희정승이었는데 세종대한테 황희정승보고 왕하라는 소리죠. 이건 아무리 세종이 황희와의 파트너십이 돈독했다 할지라도 정치는 비정한 공간이기 때문에 세상 일을 몰라요. 그죠? 네, 우리 주변에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에요. 자식한테 유산을 다 넘겨줘 버리니까 자식들이 처음엔 고맙다 그러고 나중에 부모를 찬밥 대접하는 그런 볼썽사는 꼴들도 많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일들이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하물며 임금과 신하 간에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큼은 왕이 쥐고 나머지는 황희한테 맡겨서 그 빈 시간 동안 본인은 한글 창제 같은 걸 하셨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6조 직계제, 의정부 서사제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69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께서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되는 중앙과 지방의 통치 조직이 나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무념무상한 마음으로 열심히 외우셔야 되는데요. 69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자, 69쪽을 보시면요. 네. 통치의 중심 하면서 의정부, 6조, 사업부 사관로 홍문관, 의금부 승정원, 그리고 춘추관 한성구 같은 게 떠 있는데, 박스에 있죠? 자, 이건 이제 의정부는요,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여기서 모든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한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래서 의정부의 가장 보스를 정승이라 그러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리고 또한 6조는 여러분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6조. 그래서 의정부 6조 체제라고 하죠. 의정부 6조 체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6조의 장은 판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2조 판서, 병조 판서, 2호 예병 형공인데 병조 2조 판서, 병조 판서, 형조 판서, 공조 판서, 뭐 예조 판서 이런 식으로 부르죠. 각자 역할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졸검정고시에서는 6조의 역할까지 구분할 정도로 문제를 내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6조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들이었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사가 상당히 중요한 기구인데요. 3사는 다 각자 하는 역할이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합쳐서 그냥 언론이라고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3사는 언론, 신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사헌부가 뭐 하는 곳이냐면 밑에 제 또 뼈던 표가 있습니다만 감찰입니다. 감사원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감찰. 그리고 사관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간쟁이란 게 뭐냐면 비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영화가 나오면 영화 평론가들이 막 그걸 비판하잖아요. 평가하고. 근데 가끔 내가 이런 얘기를 그쵸, 한 3주 전에도 들었어요. 3주 전에도 그냥 그 세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얘기를 해서 저거 뭐 그 부분들보다는 좀 더 알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영화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영화 만들면 꼬박꼬박 평론하고 말이야. 지들이 뭐 감독이야 뭐야? 영화 찍어본 적도 없는 것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영화라는 건 본래 영화 감독들은 나름의 평론을 하겠지만 감독이 영화 평론가를 겸직하게 되면 영화판이 개판이 된다고. 예, 그리고 그런 나라는 어차피 없다고. 그러니까 그 세계를 잘 모르니까 왜요? 왜? 왜 그런 건데?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화라는 거는 평론의 세계가 따로 존재해요. 그럼 영화뿐만 아니에요. 문학이나 음악이나 다 똑같아요. 평론의 세계가 따로 존재해야만이 평론가들이 영화 산업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마음껏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감독들도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감독들 내부에서도 어떤 그 안에도 선후배 관계가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감독들이 평론가를 겸직해서 이 영화 저 영화인데 감나라 콩나라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감독들이 편하게 영화를 찍을 수 있겠습니까? 별도의 기관으로 있어야 마음껏 역할 수가 있고 집단이 또 별도로 있다고 생각해야 별도로 존재하는 이 사람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감독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똑같습니다. 스포츠 평론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건데 가끔은 그런 개념들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관원이 이렇게 독자적인 기구로 이런 비판만 하는 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관원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눈 떠서 그것만 합니다. 물론 가끔 잘한 거가 있으면 칭찬을 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주로 약간 삐딱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겠죠. 그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그 고위 관료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정책을 했지만 사관원이 아주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비판을 하면 또 눈치 보여가지고 함부로 하기 힘들었겠죠.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홍문관은 여러분 정책을 자문하고 고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권 강화의 측면에서 있는 두 개의 기구 의금부와 승정원이 있는데요. 의금부는 왕 직속 사법기구입니다. 국왕 직속의 사법기구이고 요즘으로 치면 검찰 겸 대법원을 같이 겸직하고 있는 거죠.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어 있기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근대 사회는 국왕 직속의 사법기구가 수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역할과 재판기관에서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승정원은 이제 왕명 출납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이죠. 이 두 기구가 국왕권을 강화시키는 도구로서 활용되었던 기구라면 기타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비정치적인 기구로 춘추관,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역사를 편찬하는 기구였고 그 다음에 성균관은 잘 아시다시피 국립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성부는 서울시청을 얘기하는 거겠고요. 이게 경관직이라고 불리는 중앙통치조직의 핵심들입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다음에 조선의 지방행정조직 2번 보겠습니다. 조선의 지방행정조직은 고려의 불완전했던 중앙집권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고려의 불완전했던 중앙집권 문제, 예를 들어 고려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였었죠. 근데 조선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는 거고, 또한 고려는 향소, 부곡 같은 차별받는 마을들이 있었는데 조선은 이런 마을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보실까요? 자, 특징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요거 하나 일단 기억하시고,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네, 100%. 그리고 향, 부곡, 소 같은 차별받는 마을을 없앴다. 바로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라는 부분하고 향, 부곡, 소의 같은 차별받는 마을이 없어졌다는 걸 묶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려와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고려는 이런 것들이 다 있었죠. 근데 조선은 이게 다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고 또 100%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중앙집권화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기본적으로는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좀 더 발전된 나라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사는요. 팔도의 수령들을 이제 관찰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팔도의 수령들을 관찰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실제로 행정 업무는 각 부목 군현에 가 있는 요즘으로 치면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즉 안양시장, 수원시장, 네, 안동시장, 가평군수 이런 식으로 기초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사또들, 수령들이 모든 일을 다 했고 경기도지사, 경상남도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강원도지사 이런 분들은 이게 관찰사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일반 행정 업무를 많이 본 건 아니고요. 이분들은 주로 이제 재판하고 그 다음에 수령들이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관찰사고요. 그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각 진짜 아까 얘기했다시피 만양시장, 수원시장, 가평군수 하듯이 사또들을 말합니다. 이걸 수령이라 그러는데요. 사또, 수령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수령과 감사, 즉 관찰사가 하는 역할을 구분하셔야 돼요. 다른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관찰사가 한 단계 더 위의 존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번 해보죠. 말로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왕이 전라도에다가 전라도에 관찰사를 파견하면, 관찰사는 다른 말로 이제 감사라고 하는데요. 감사. 그 밑에 또 요 밑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뭐 것들이 있겠죠.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몇 개만 해보면 예를 들어 뭐 남원 뭐 군수, 남원군이 있을 거고, 지금 지명 쌤 남원은 시예요. 아니 조선시대로요. 남원군, 또 고부군, 뭐 예를 들어 저기 뭐더라, 정읍은 현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정읍현, 순창은 뭐 순창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부목, 전라도에 부가 여기 하나가 있군요. 나주목, 나주목. 그리고 저기 순천은 부다, 맞다. 순천부. 이런 식으로 부목, 군현, 이게 다 같은 급의 행정단위예요. 부목, 군현. 그런데 부가 좀 제일 높은 거고, 같은 급이지만 좀 더 높은 거라고요. 목, 군, 현. 그러니까 부 안에 목이 여러 개가 있고 목 안에 군이 여러 개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다 도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 단위들인데, 그중에 좀 중요한 동네는 부, 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목, 좀 평범하면 군, 별 볼일 없으면 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이런 부목, 군, 현들은 다 일일이 요게 사또라고 불리는 수령들이 파견되는 거죠. 수령, 네, 그렇죠? 뭐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수령 가는 거고, 우리가 이걸 흔히 사또라 그러는 거예요. 사또. 그러니까 이들을 사또라, 수령이라 그러고, 이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게 이 관찰사가 하는 일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기억하기 편하게 관찰사는 수령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잘 관찰하는 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제 왕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수령은요, 수령 가보겠습니다. 행정, 사법, 군사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 수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바로 향리들이고요. 역시 향리도 고려와 비교해 본다면 고려의 향리는 상당한 자율성과 실질적인 지역의 조세 수치권을 갖고 있었다면, 조선의 향리는 그냥 말 그대로 사또의 역할을 보조하는 행정 실무진에 불과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중앙 집권화가 강화되면서 중앙에서 보낸 수령의 힘이 막강해졌고 지방 세력의 후손들인 향리들의 힘은 약화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까지도 여러분 면, 리, 통을 통해서 국민 하나하나까지를 모두 조선의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현미경을 통제하는 것처럼 통제할 수 있는 질서 정연한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요. 70페이지에 이렇게 있는 이 향촌사회를 보조하는 역할로 유향소와 경제소가 있었습니다. 유향소와 경제소가. 향촌사회를 보조하는 역할로 유형소가 있었는데, 유향소란 건 향청이라고 불리는 기관인데요. 자, 그러니까 지역의 양반들로 구성되어 있는 향촌 자치기구입니다. 하지만 이 향청 혹은 유향소로 불렸던 이 기구의 힘은 실로 막강해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좌수와 별감이라는 별도의 관직을 선출했고요. 이거 뭐 정부의 공인된 관직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밀었던 거예요. 그리고 향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했을 뿐만 아니라 수령과 향리들이 전횡을 일삼는 걸 견제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게 적어도 조선 전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왜냐하면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조선은 향촌에서 공부를 했던 양반들이 과거 시험을 합격해서 서울의 높은 자리까지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은퇴하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그 향촌 양반들이 다 친인척 관계 혹은 선후배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 이거 정읍 현감으로 왔는데, 정읍 현의 현감으로 왔는데, 저는 이제 종육품 정도 돼요. 현감은 종육품 정도 되는 관직인데, 거기 있는 향청에 있는 양반들이 저한테 자꾸 뭐라고 간섭을 해서 제가 이 고을의 사또는 나다 하고는 좀 혼을 좀 냈다고 해봐요. 근데 이 향청에 있는 양반 중에 뭐 예를 들면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철수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안철수랑 같이 향교에서 동문수학했던 절친한 동기가 지금 서울에서 이조판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곧 소환될 겁니다. 서울로. 이조판서가 그 소식을 듣고 수령이 전횡을 일삼았다
라고 판단하고 뭐 임금에게 건의하든가 아니면 삼사를 동원해서 저 같은 사람 하나 날리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향청에 있는 양반들의 말을 사또나 향리가 무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지방에서 과거 시험을 합격해서 중앙관직에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18세기 한 후반쯤 되면 완전히 거의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세도정치 때가 되면 아예 불가능해지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또들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향촌 사회에서 온갖 못된 짓을 일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참 뒤의 일이죠. 조선 후기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유향수 밑에 보시면 경제소가 있죠. 이 경제소란 건 뭐냐면 이 지역에 있는 유향수가 혹시 너무 힘이 세지면 왕이 보낸 사또들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중앙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그 지역 출신 양반들 중에 서울에서 출세하고 있는 인물들을 경제소의 관리로 임명해서 책임자로 임명해서 지방의 유향소와 서울에 있는 중앙 권력 사이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고려의 사심관하고 좀 느낌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통영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경남에 통영 실제로 나왔다고요. 근데 통영 출신 중에 제가 출세해서 서울에서 무슨 2조 참판 같은 걸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통영에 있는 유향소와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경제소의 책임관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통영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임금이 저를 부르는 거죠. 야, 2조 참판, 네, 전하. 니네 동네 왜 이렇게 시끄러워? 가서 얘기 좀 전해줘. 응? 사또의 말에 복종하라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통영에 편지를 보내겠죠. 통영 지역에서는 제가 땅과 또 높은 관직에 올라 있는 사람이니까 통영 지역의 유력자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내서 거기 있는 후배들한테 적당히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 적어두시면 이 경제소는 중앙집권화가 더 강화되고 난 다음에는 이것조차도 있을 이유가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굳이 이런 것까지 두면서까지 지방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완전히 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따라서 조선 후기에는 경제소라는 게 폐지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알아두세요. 조선 후기에는 폐지된다고요. 조선 후기에는 경제소가 폐지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군역제도와 군사 조직하면서 군역제도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양인개병제 원칙 첫 번째 줄에 모든 자유인은 모두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를 안 갈 수는 없습니다. 단 16세에서 60세 이하의 정남, 천민을 제외한 모든 자유인은 군대를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단 이들 중에서 실제로 학생, 군인, 학생, 현직 관료들은 이제 면제입니다. 학생과 현직 관료들이 면제라고 말씀드렸는데 학생, 현직 관료야 국가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군대를 안 간다고 치자고요. 지금 군복무하고 다르죠. 지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하면 딱 끝나는 건데 이 당시 군복무란 건 이제 농한기 때 가서 훈련을 받는 일종의 16세에서 60세까지 계속 지속되는 일종의 예비군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왜 이들에게 그런 군역 의무를 주냐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준 대신에 너희들도 국가를 위해서 군대에 잠시 농한기에는 갔다 와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현직 관료들이나 향리 같은 말단 관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직 관리들은 본래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본래 일을 하기 때문에 본래는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휴일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서양에서 들어온 근대화되고 난 이후에 들어온 개념이고요. 그냥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몸이 안 좋거나 이럴 때 휴가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 휴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1년 내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너희들이 무슨 군대를 가냐 해서 면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학생도 군대가 면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학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조선 왕조에서는 성균관이나 향교에 소속되어 있는 유생들은 군대를 면제시켜줬어요. 공부에 전념하라고. 그래서 양반들이 이 점을 악용해가지고 모두 향교나 성균관 혹은 나중에는 서원 같은 데 자기 이름을 등록시켜 놓죠. 그래서 모두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래는 양반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양반도 모두 면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군대의 의무란 건 결국 평민에게만 주어지는 의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두세요. 양인 개병제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양인이라는 것은 절대 평민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자유를 가진 모든 사람들, 즉 양반, 중인, 평민을 합쳐서 양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군사조직으로는 중앙군은 5위가 있고요. 그냥 외우세요. 지방군은 뭐 영진에서 근무를 했고요. 이건 이제 차출되는 군인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인 개병제에 의해서 차출되는 사람들이고, 잡색군이라 그래서 독특한 형태의 일종의 예비군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런 게 있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진관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게 있었다고 아시면 되고, 3번에 있는 교통통신제도, 봉수제 같은 것도 그냥 이런 게 있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제 또 중요한 건 이제 4번에 있는 관리등용제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관리등용제도를 보시면,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게 보편화되어 있던 게 조선이죠. 물론 고려에도 과거 시험이 있었습니다만, 음서제도 같은 걸 통해서 과거 시험을 치지 않고도 고위 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조선은 능력본위의 사회를 추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물론 음서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지향하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시키는 방법을 최대화시켰는데, 대표적인 과거가 뭐가 있냐면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던 거죠. 고려와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고려와 비교해 본다면 고려에는 승과가 있었고 무과가 없었어요. 근데 조선은 반대로, 조선은 승과는 없어요. 뭐 불교 국가가 아니니까. 하지만 무과는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문과죠. 네, 문과가 가장 중요하죠. 네, 문과가 과거 시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기를 보시면 갑자기 하품을 하다니 이런 촬영하면서 미안합니다. 문과라는 게 3년마다 한 번씩 쳤어요. 3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쳤는데 매년 쳤다 이러면 이제 거짓말이에요. 물론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치는 게 신년시라 그래서 정기 시험이고, 이거 이외에도 별도로 뭐 부정기적으로 치는 특채 시험이 있었습니다만 기본 원칙은 3년마다 한 번이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33명을 뽑았어요. 이건 이제 참고 삼아 기억만 해주세요. 33명 정도를 뽑았어요. 되게 복잡해요, 시험이. 초시, 소과가 먼저 있어요. 거기서 생원과 진사과라 해서 1차 시험을 쳐요. 거기서 소과를 합격한 자들에게만 문과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마치 이제 슈퍼스타 K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역별로 예선을 하잖아요. TV에도 나오지 않는 예선. 그 예선을 해서 거기서 걸러낸 사람들끼리 이제 본선에 올리잖아요. 본선에 올리면 거기서도 또 한 번 또 걸러내잖아요. 자, 문과 시험이란 건 소과를 합격한 사람들만이 칠 수 있는 시험인데, 이 시험이 역시 1차, 2차, 3차로 구분되어 있어요. 1차 시험에서 33명을 출연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1차 시험에서 지역별 인구에 맞춰서, 출연해요. 그러니까 한 4분의 3 정도는 잘라요. 다시. 문과 친 사람 중에. 그러면 각 도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 추려진 사람들을 다시 모은 다음에 2차 시험을 쳐요. 2차 시험에서 이제, 2차 시험에서 33명을 이제 뽑아요. 나머지 다 떨어뜨리고. 그리고 마지막이 전시라는 건데, 이 3차 시험입니다. 3차 시험은 임금이 직접 앉아서 봐요. 이 33명의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1등부터 33등까지. 그러니까 사실 2차 시험이 제일 중요하죠. 거기 이제 합격하면 나머지 마지막 전시는요, 그냥 명예와 관련된 거죠. 합격은 이미 2차 때 결정이 되고요. 마치 뭐 슈퍼스타 K, 저희가 이제 그 오디션 프로를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분 이상 본 적이 없는데, 띄엄띄엄 지난 몇 년간 조금씩 봤던 걸 모아보면, 제 말이 제가 잘 모르고 떠드는 건지 몰라도, 왜 한 번 다 출연하고 난 다음에 빅 8, 빅 10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마지막에 그 사람들은 이미 최종적으로 선발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순서를 매기더만요. 1등부터 이렇게. 그래서, 그래요. 옛날에 허각? 이라는 사람 1등 하는 거 한 번 봤고, 백천강? 이라는 사람 1등 하는 거 한 번 봤었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뽑아내는 게 마지막 3차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관리를 뽑으니까, 모든 평민 이상이면, 모든 자유인은 모두 문과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됐기 때문에, 평민들은 거의 치지 못했어요, 이 시험을. 쳐봐야 합격도 안 시켜주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인물이 나와서 합격이 된다 할지라도 출세도 못해요. 4대조까지 조상들의 내역을 다 제출해야 돼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완벽한 능력본위의 사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민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것도 아니고, 조선 정부가. 문과는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약간 쉬웠기 때문에 평민들이나 서자들 같은 사람들도 많이 쳤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떠올려보죠. 이순신이 무신이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처음에 이순신도 문과를 준비했어요. 근데 가전 형편이 그렇게까지 넉넉한 양반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과 시험을 포기하고 문과로 틀은 거죠. 왜 문과로 틀었냐면 그게 그나마 합격하기 조금 더 쉬웠기 때문에. 그러나 문과도 상당히 합격하기 어려웠어요. 문과에 들어가면 양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순신도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것도 말에서 떨어지면서 시험도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몇 년 더 준비해서 붙은 거예요.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다음 기타, 인사, 기타를 보면 취재, 음서, 첨도 같은 게 있어요. 음서가 여전히 남아있죠. 하지만 대상과 범위가 고려에 비해서 축소되었다는 거예요. 인사제도로는 상피제와 서경제가 있는데 상피제와 서경제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피제라는 건 같은 친인척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 고향의 사또로는 부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보충 설명란에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경제라는 건 관리를 임명했을 때 3사의 관리들이 이렇게 임명된 관리가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회에서 하는 인사청문회 같은 건데요. 역시 오른편에 설명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신분제도는요,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양천제라 그래서 양인과 천민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양반, 중인, 상인, 천문이라는 4개의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네, 살펴보시고요. 넘어가 보시면요. 수치제도에 대한 얘기가 조세공납역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조선 후기의 조세공납역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얘기하면서 같이 한번 비교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조선은 조세공납역을 나름 엄정하게 시행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결국에 100년도 못 지나서 다 무너져요. 그러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조선 후기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꽤 많은 내용들을 얘기했어요. 즉 15세기 조선이 건국되고 그 외에 조선 500년을 통치하게 되는 통치 조직들을 모두 정리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인 조선 전기의 그 뒷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